건설회사들의 줄도산을 걱정해야 될 수준이고 다시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고려하는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리뷰 주제 이제 집값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고 집값 하락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사실 작년 뭐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집값 상승을 여전히 예측인 분이 살짝 조금 더 남아 있었는데 4분기 때는 이제 모든 상승 농자분들이 하락이 맞다 인정하시고 지금은 거의 모든 분들이 네. 하락이랑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는 걸까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위축돼서 심지어 건설회사들의 줄도산을 걱정해야 될 수준이고 건설회사들의 줄도산은 다시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 광풍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제도적인 규제들 이걸 다 풀었어요. 전부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작금에 급한 불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가름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영끌이라고 불리우는 좀 대출 많이 껴서 집 사신 분들 이분들에게 지금 곡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나라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거 큰 문제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됐다? 은행들을 이제 비틀기 시작했다. 니들 막 억대씩 성과급 잔치를 해? 예대 마진으로 그걸 지적하면서 어떻게 기준금리는 올렸는데 시중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기현상이 생긴 게 정부의 압박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과 6개월 만에 우리가 주담대 대출금리가 하여튼 6%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근데 다시 3% 후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대출을 받아서 왜냐하면 부동산은 대출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분들에게 대출을 싸게 해주고 쉽게 해줄 테니 지금 연끌로 집 샀다가 후회하면서 저 다시 되팔게요. 누가 좀 사주세요 하는 분들 매물 좀 받아줘라. 이런 정책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싸게 해주는 건 통상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거든요. 이걸 정부가 지금 시작했다라는 건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다. 네. 자, 그럼 말씀하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긴 한가요? 집값은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살짝이라도 좀 이제 떨어지는 하락폭은 꺾이긴 했나요? 네, 꺾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상품이 하나 정부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4%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특히 9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평형대와 가격대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이게 출시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벌써 올해 이 상품으로 잔고 잡아놓은 금액의 3분의 1이 소진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나 돈을 좀 싸게 빌릴 수 있게끔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쉽게 집을 살 수 있게끔만 규제를 풀어주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왜냐하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니까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은 오를 수도 있는 투자의 대상이기도 한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사용가치. 그렇죠. 그냥 나는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이 마당 넓은 데서 오손도손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난 그 돈은 낼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기꺼이 이 와중에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됐냐면 3주 만에 연간 공급액의 3분의 1이 소진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핫한 수준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난 아파트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갭 투자로, 그러니까 전세 끼고 다시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난 기꺼이 사겠어라는 사람들도 계세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 왠지 또 그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그거는 아직 아닌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도 7만 원대도 사는 사람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만 원까지 기다려보는 사람도 계시고, 근데 결국 5만 원 안 돼서 기회 놓치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7만 원대 사신 분들은 그 정도면 무릎까지 왔지 하신 분들이겠죠. 아니면 사용 가치가 있거나. 저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끔 많은 분들이 저 양반은 제가 우리 지인 중에 한 명인
뭐뭐처럼 네. 뭐 상승론자로 분류되진 않더라고요. 그거 커뮤니티를 들어가 봤더니 부동산 커뮤니티에 상승론자 5인, 하락론자 5인 이렇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라고 해서 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들어갔는데 제 주변 지인들 저랑 뭐 같이 뭐 삼땡땡 방송을 하는 형들이라든가 이 수많은 분들은 뭐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집값들은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주의자에 가까워요. 지금 당장 오른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저 개인을 얘기 드리면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저는 실수요자로 언제 집을 샀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뒤에 샀어요. 그때가 2009년 정도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또 부동산 경기 급락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세가 대세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은 해방 이후 딱 2번밖에 없어요. 2번. 네. 그게 한 번은 언제냐면 IMF 외환위기 이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예요. 우리나라는 오일 쇼크 때도 부동산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대세 하락 2번 중에 한 번이 바로 2009년 그때인데 그때 시중에 부동산 끝났다. 뭐 이런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제가 아는 학교 선배님인데 그분도 그걸로 떼돈을 버셨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이제 하락의 기조가 팽팽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면 안 돼. 지금은 상투야. 왜냐면 그 전에 IMF 끝나고 나서 계속 오르던 그 순간 야 무슨 아파트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 이러고 있었던 찰나였던 거라서 거기서 좀 떨어졌는데 이것도 상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살면 되지. 나는 그냥 공부해서 먹고 살고 저는 오히려 주식쟁이니까 대학 때 주식 동아리도 하고 했었으니까 주식으로 난 돈 벌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어느 동네의 아파트가 되게 싸게 나온 거예요. 바로 방금 말씀 어느 정도 싸게 났느냐 원래 모델하우스 가봤는데 마루바닥이었어. 그런데 이태리 대리석으로 엎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 도배나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무슨 이것도 대리석 일부하고 무슨 우드로 해주고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조명도 싹 바꾸고 내가 이 돈으로 이런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도 제가 바빠서 다른 일도 아니고 바빠서 못 샀어요. 사실 그때 제가 바쁘지 않고 은행에 빨리 가서 대출 받고 정부에서 준다라는 혜택 받아서 신청했었으면 거기에 샀을 텐데 몇 달 지나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준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지금은 외제차 흔하지만 그 당시 BMW는 그 당시에는 다르죠. 그건 다른 거거든요. 네, 요즘에는 BMW는 서울에서는 이제 약간 국민, 특히 뭐 강남 쪽 가면 완전 국민차라고 불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BMW는 준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면 BMW를 사은품으로 준대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젊은 마음에 또 외제차 욕심도 있고 샀죠. 중도금 어떻게든 내가 풀빵만 먹고 견디리라 하면서 샀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한 5년 지났나? 오르더라고요. 그때 저희 동기들 중에서 안 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상투야. 전세 간 애들이 있었고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동산 타이밍에 저 말고 더 부동산을 잘 골랐던 친구는 2배 이상 장사했죠. 흔히 말해서 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강남이 상승률이 좋은 게 아니라 강북이 상승률이 좋아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강북에 그때 재건축 재개발 이슈 중에 한 곳이 강북 사대문 안쪽에 있는 도심지가 처음으로 개발됐던 데가 공덕이었어요. 여기야, 여기, 맞아. 원래 사대문 안에 재개발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공덕동 아파트 미분양이었어요. 여기가. 이 지금 비싼 아파트들이.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니까 진짜 떠리로 나왔거든요. 그걸 주웠네. 이야,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래도 동네 이름이 좀 좋은 동네를, 이제 공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선호도가 좀 더 높은 데 갔다가 덜 올랐는데, 얘는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를 반추해보면 아직 자동차 안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 할인 아직 안 들어갔죠. 이제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지난주부터 봤더니 분양가 깎아준다는 단지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분양가 깎고 플러스 알파로 이태리 대리석에 요즘 벽난로 또 유행이더라고. 벽난로라든가 이런 것들 놔준다. 그러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드디어 바닥을 찍어가는구나. 그때부터는 좀 사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뭐 사용
가치 측면에서는 여유가 되시는 분이면 사도 상관없지만 그럼요. 아직 바닥이 조금 더 열려있는 것 같으니까 기다려도 충분하다. 네, 맞습니다. 그 한국의 부동산 역사에서 이제 아까 방금 역사 말씀해 주셔서 부동산 상승과 금리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집값의 하락은 분명히 금리가 그 엄청난 폭락을 부추겼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이게 뭐가 좀 다른 걸까요?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에 대한 이제 그 뭐라 할까요? 하나의 근거가 이번에 이제 생긴 건데, 일단 통계상으로도 봐도 5.1 쇼크 때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두 자릿수 이상이었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런데도 그때도 아까 부동산 올랐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 금리가 올라갔던 구간과 부동산 상승 하락과의 맞물림을 보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작년은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의 향방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으로 어떻게 했어요? 대출금리는 낮췄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낮추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가 올리고 낮추고는 내가 실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적용받는 금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예전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동산을 사는데 적용받았던 금리 중에 상당 구간이 다 고정금리로 정부에서 보존해 줬어요. 그때는 당연히 영향 안 받는 거고, 지금처럼 기준금리 계속 올릴 거고 더 올릴 것 같지만 야 실제 대출 받는데 금리는 낮춰 은행이 한번 얘기하는 순간 그건 다른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금리는 그대로 하더라도 중도금 무이자 건설회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건설회사 다 지원해줘. 그 다음에 그 건설회사들이 더 싸게 분양가 할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다 지원해줘라고 하는 순간 실제 내가 매달 나는 납부하는 금액은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 지불해야 되는 단가 자체가 낮아지니까 그것도 아파트를 샀던 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부동산을 좌지우지하는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니라 정책이라고요. 부동산 관련한 정책.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다. 그럼 정책이 결정하는 무엇 때문인 건가요? 대출 때문인 건가요? 대출, 그러니까 살기는 얼마나 쉽게 사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팔 때도 얼마나 수월하게 팔게끔 해주고. 왜냐면 이 두 세력이 마주쳐야 거래가 일어나고, 그 거래가 많아지면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사는 사람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 파는 사람도, 이 정도면 나는 여기서는 충분히 내가 수익을 얻었고, 난 더 좋은 동네로 갈래. 내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몇 억 번 거랑 그동안 모은 거 합쳐서 우리의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야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게 맞물리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마주치게 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이제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2024년도 요때를 앞둔 지금 올해 부동산 관련한 정책 기조가 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악순환인데 정부가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고려하는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자가거주 비율이,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56%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 중에서 집값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지난번 대선 때 정치권에 계신, 저도 친한 국회의원들 몇 분 아니까 다들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왜요? 제가 특정 지자체를 언급해서 정말 송구합니다만, 광주광역시 대표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어마한 지자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광주광역시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아마 득표율이 거의 80~90% 나오는 그런 동네일 거예요. 그런데 그 광주광역시에 봉선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특히 봉선 1동 선거구 집계소 여기가 봉선 1동이 우리로 따지면 대치동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한 10억 넘는 아파트를 많고 광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인데 여기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40% 가까이 나온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민주당 쪽이 원래 이쪽 동네는 전체가 한 80% 이상 가져가요, 득표를. 그런데 세상의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힘에서 득표율을 거의 40%대로 한다라는 건 그 실망감이 표출됐다는 거군요. 특히 그 동네가 어떤 동네? 값비싼 대치동 같은 동네. 그분들은 대부분 유주택자시니까. 그리고 중과세 걱정해야 되고 이런 거 걱정해야 되는 분들이 공시지가 오르고 이런 데서 투표 성향이 그동안 그렇게 견조했던 흐름도 뒤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권에선 야, 부동산 정책이 바로 이런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야를 알려주는 거죠. 특히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30만 표 차이로 대통령과 대통령 아닌 사람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새벽까지 봤습니다. 예. 그러니 봉선동, 광주에, 대전의 둔산동 이런 몇 군데에서 그쪽에 집값 걱정하는 분들, 중과세 걱정하는 분들, 양도세 이런 것들 걱정하는 분들을 조금 배려했다면 우리가 정권을 안 뺏었을 텐데, 안 뺏겼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총선 때도, 내년 총선 때도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은 대거 집값이 더 이상 안 떨어지게끔 최대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 입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은 지금 집값이 더 하락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뭐 여기서 엄청 더 크게 떨어지고 더 오랫동안 뭐 2027년, 8년까지 떨어진다고 보시진 않는 거 아니에요? 뭔가 네. 정책에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좀 바닥은 다질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금리는 조금 이거보다 더 늦은 속도로 변화가 되겠지만 기준금리는 실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다른 정책들이 대거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